넷플릭스 왜 보냐, 성애나 책 보면 되는데. 네, 아기보살이라고 당장 결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자가 들어가 있는 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박수 한번 하실게요. 안녕하세요. 미자. 숫자 말자입니다. 오늘은 혼모노라는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 책을 택한 이유가 박정민 배우의 추천사의 한 구절이 넷플릭스 왜 보냐, 성애나 책 보면 되는데 라는 이 구절에 감명을 받아서 그래?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보자,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S24, 그다음에 교보문고, 알라딘 요 세 개를 찾아봤더니 베스트 3에 혼모노가 다 들어있어서 근데 이게 너무 잘 선택한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빨리 읽혀가지고 단편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기억하는 게 별로 없는데 이거는 약간 영화 본 것처럼 장면이 생각이 나서 좀 독특한 느낌으로 남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책을 읽었다기보다는 진짜 영화를 봐서 주인공의 신경과 그 장면이 와닿는 느낌으로 딱 와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7개의 단편으로 되어 있는데 표제작으로 되어 있는 혼모노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겠지만 나머지 작품들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박정민 배우가 어느 김혜리 기자님인가? 이렇게 오디오북처럼 해주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들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다양한 시각으로 그걸 해석을 하셨더라고. 김혜리 기자님이 물어봤을 때 이제 성애나 작가님, 우리 작가 얘기하겠지만 94년생이세요. 되게 신의 젊은 작가인데 그래서 이렇게 재밌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영상이 내추럴 본인 세대이지 않느냐. 글을 쓰면서도 영상을 그리듯이 글을 쓰는 게 기성세대와는 좀 다른 차이가 아닌가 하는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을 하는 순간 이해가 됐죠? 너무 이해가 됐어요. 저도 오면서 아까 저 빵 사러 가면서 들었거든요. 다양한 매체를 접했기 때문에 사실 7개의 이야기인데 7개가 너무 다 다른데 그거를 약간 본인이 그 배우가 돼서 연기하는 것처럼 글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박정민 배우가 뭐라고 했냐면 충무로는 성애나라는 훌륭한 배우를 잃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의문의 일패다. 충무로의 의문의 일패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작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성혜나 작가님 94년생, 부러운 나이죠. 거의 저희랑 거의 한 띠동입니다. 띠동. 네, 그리고 충남 예산 출생이시고 서울예대 문예창작학과 졸업하시고 심지어 2019년에 데뷔하셨어요. 불지에 문학상 수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한겨레 대상, 동아일보 신춘문예, 그리고 이효석 문학상.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19년에 수상을 하고 5년이 뜨잖아요. 그 5년 동안 무명을 보냈대요. 신춘문예가 당선이 됐는데 그 5년 동안 딱히 이제 뜨는 작품이 없다가 24년부터 갑자기, 그러니까 작년에 뜬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했다고. 중간에 무슨 아이들도 보고 무슨 아무 작가랑 연관 없는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하면서 한 2, 3년 정도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단단한 그 내면 같은 게 오히려 더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소설을 썼대요. 떡잎부터 다른. 우리 중2 때 뭐 했죠? 노래방 다니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이런 분들을 보면 이제 우리를 대입해서 보기보다는 이제 자녀를 대입해서 생각을. 우리 아이들이 중2잖아요. 중2잖아요. 지금 자전거 팔고 있죠. 이 작가님이 우리 스무드 얘기하겠지만 스무드에 보면 극우 세력들의 집시 현장이 나와요. 그거 너무너무 생생해서 박정민 배우님이 물어보셨대요. 성혜나 작가님한테. 이걸 어떻게 아냐. 왜냐면 다른 뭐 우리가 민주화 세력의 어떤 예전 시위 같은 거야 품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영화로도 나와 있고 하는데 태극기 부대의 시위 자체를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었냐라고 하니까 이 성혜나 작가님이 가서 걸어보셨대요, 같이.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작품을 읽으면 그 시위대 안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쵸. 할머니들이 막 떡을 갖다 주고. 떡 갖다 주고, 뭐 밥을 주고, 막 어디로 천막에 가고, 막 이렇게 걷는 그런 느낌이 약간 같이 약간 광화문을 걷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정말. 소설을 쓸 때 이렇게 생생함을 살리기 위해서 그 경험을 해보는 이 실행력과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 가지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고정관념이 있는 그런 MZ세대의 느낌은 전혀 아니다.
굉장히 대가의 자세가 아닌가. 그래서 보니까 한 소설 집필 단편에 쓸 때 3개월 정도를 구상하는 시간만 가지고 그 구상이 다 끝나고 나면 쓰는 건 오히려 더 적게 걸리고 앞에 그 시간이 더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소설이 짧지만 굉장히 단단하고 네, 구성이 그렇게 알찼구나. 구성에 시간을 많이 쓰는군요. 네, 혼모노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혼모노, 저는 이 소설 통해서 처음 반 단어였거든요. 이제 숙자님이 좀 일어를 잘 하시니까 어떤 뜻입니까? 혼모노. 네, 혼모노가 있고, 혼모노는 일본어에서 이제 혼모노랑 대비되는 표현으로 이 책에도 나오는데 니세모노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모노랑 니세모노가 딱 대비되는 표현으로 일본어에 있는데, 혼자는 한자로 본자예요. 근본 본자. 그 다음 모노는 이제 물건 할 때. 그러니까 진짜 물건이 혼모노고, 그 다음에 니세모노는 위조할 때 위자예요. 가짜로 만든 사람이 뭔가 인위적으로 가해서 만든 게 그 니세모노라는 건데 니세모노는 한국말로 치면 제일 비슷한 표현은 짝퉁 같아. 그래서 그런 짝퉁 이런 느낌이 니세모노고 혼모노는 이건 찐이다. 진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이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게 이제 진짜와 가짜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가짜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이런 약간 생소한 일어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전달력이 깊고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해서 저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혼모노라는 단어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혹시나 어린 친구들은 쓰는 단어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통용이 안 되는데 일본에서 가지고 온 건가? 그거 좀 아니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단어 같아요. 왜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일본 문화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 그럼 혼모노는 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알더라고요.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아는 단어. 제가 찾아보니까 그 인터넷상에서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네. 그걸 약간 비하하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쓰인다라고. 처음에는 이제 진짜라고 들여왔다가 점점 의미가 이렇게 변색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이 혼모노의 등장인물은 메인 인물은 문수라는 박수무당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30년 경력의 이름난 무당이고 그 집 앞에 이사 오는 신애기 20살짜리 이제 막 갓 신을 받은 지 1년도 안 된 그런 친구가 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0년 경력의 박수무당 문수의 바로 앞집에 신애기가 이사를 오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근데 문수가 이때쯤부터 그 신력을 잃기 시작해요. 자기 안에 있던 그 장수할멈이라는 그 신이 바로 그 앞집에 살고 있는 신애기한테 들어갔다고 얘기해야 되나? 신력을 잃은 문수와 그 다음에 이제 막 신내림을 받아서 신내림을 받으면 초창기에 아주 신발이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두 사람의 어떤 대비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갈등이 처음에는 문수가 신애기를 아주 깔보잖아요. 왜냐면 그 동네는 터가 기가 세서 왔다가 사라지는 금방 못 버티고 나가는 젊은 그런 무당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그 중에 하나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이게 첫 장면이 버거 전문점에 앉아서 콜라를 쪽쪽 빨아 마시는 그리고 양상추와 토마토를 빼요. 심지어 이 신애기가 누가 봐도 그냥 철없는 20살이라기보다는 한 10대 청소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하거든요. 문수는 완전 애기한테 당하는 그런 역할인 거고 그리고 자기는 육식을 절제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몰랐겠지만 그 장수할멈이 몸 안에 들어갔다는 걸 몰랐겠지만 고기를 먹는 그 장면도 대비되는 거죠. 난 30년 동안 이 벌난 할머니를 모시느라고 육식도 제한하고 참고 살았는데 그쵸. 자기는 굉장히 경건하게 이 할머니를 모셨잖아요. 신당에 생화를 꽂아놓고 시들면 또 바꿔주고 깨끗이 닦고 그리고 항상 경어채를 쓰면서 모시고 살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신애기는 그 장수할멈과 친구처럼 티키타카 하면서 수다를 떨면서 동급의 느낌으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근데 요즘에 저는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 젊은 직원들을 보면 정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우리는 임원을 볼 때 어렵고 약간 어른을 모시는 느낌으로 임원을 대하는데 그들은 정말 그냥 하나의 그냥 또 다른 인격체로 그냥 대해요. 엄청 편하게. 어려워하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임원들이 오늘 저녁 식사하러 갈까? 하면은 우리는 뭐 약속을 취소를 하고 뭐 당연히 사장님이 밥 먹자고 하면 가야지 이러는데 이제 저희 신입은 저는 오늘 저녁에 엄마와 저녁 약속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 그것도 이미 한 10년 된 얘기지만 10년 전에 등장한 MG가 저는 너무 충격이었는데 이 무당이 느낀 그 느낌이 제가 그 사장님한테 저희 오늘 저녁에 엄마랑 저녁 약속이 있는데요 라고 하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부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부러워요. 사실은 부러운 거야. 문수도 어쩌면 신혜기가 약간 부럽지 않았을까요? 한 달에 한 번씩 산에 올라가서 6일씩 기도를 하고 신당을 깨끗이 모시고 몸을 견가리하고 그렇게 자기를 절제하면서 고통 속에 이 할머니의 실력을 받기 위해서 장수할머니 모셔왔는데 그 장수할머니 옮겨간 그 신혜기는 마음대로 햄버거 먹고 콜라 먹고 귀에 이어폰 꽂으면서 수다 떠는데 근데 굉장히 신발이 세서 사람들이 모두 그 집을 찾아가잖아요. 줄서 기다리고. 처음에는 꼰대의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점차 부러워지는 우리도 좀 부러워요 사실. 저도 부러워요. MG의 그 당당함이 부러워. 좀 좋은 방향성인 것 같아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그게 어색하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러다가 점점 이제 제가 MG에 대해서 느낀 감정은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왜 나는 저렇게 못했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수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장수할머니는 왜 신혜기에게 갔을까라는 늙어서. 2번이나 나오잖아. 아 늙어서 맞다 늙어서 왔다고 했지. 심지어 본인도 할멈이면서 맞아. 근데 어린 친구가 좋았던 거죠. 저는 약간 이게 진짜와 가짜의 대립 혹은 이분법적인 그런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계속 약간 세대 교체가 계속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귀신도 젊은 애가 좋구나. 너무 슬프다. 그런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맞아. 여기 황보 국회의원도 나오는데 거기도 이제 젊은가 늙은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막 젊으려고 애쓰는 예전에 국회의원들을 엄청 욕했는데 자기가 보톡스 맞고 오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9세대인 문수가 중요시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보이차도 나오는데 보이차가 굉장히 중국에서 구해온 귀한 진짜 보이차. 진짜 보이차는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안 먹어서 모르겠는데 뭐 그 차 한 덩어리에 막 몇십만 원씩 해요. 네. 그렇게 비싼 차를 이제 내어 주었는데 부모님이 신혜기를 데리고 이 문수에게 잘 봐달라고 인사하러 왔을 때 보이차를 내어 주었을 때 지푸라기 맛이 난다 라고 하면서 뱉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차 맛도 모르는 애송이라고 바라보지만 결국은 그냥 콜라 쪽쪽 먹는 그 아이를 같이 똑같이 따라서 하는 현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문수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제가 한 15년 전에만 이걸 읽었어도 어쩌면 신혜기의 입장에서 읽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이제 너무나 문수의 입장에서 슬프네요. 읽으면서 한 번 더 신혜기의 입장에서 읽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시점이 1인칭이라 당연히 내 문수한테 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나이도 나이인지라 느꼈어요. 그리고 장수할멈이 굉장히 잔인합니다. 점지해줬다. 니놈 집 앞에 가라고. 맞아요. 그것도 너무 그 대비를 느끼라고 그런 것인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장수할멈은 자기를 그렇게까지 극진히 30년을 모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약간 가스라이팅도 생각이 났는데 장수할멈이 결국은 문수를 가스라이팅을 해온 건데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해라 엄청 까탈스럽게 굴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들어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를 책임져 주거나 더 좋아하거나 좋은 지위를 주는 건 무형문화재를 주겠다라고 꼬시지만 주지 않잖아요. 여자애한테 주기로 하죠.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이 이제 마지막에 그 황보라는 국회의원이 결국은 긴 기간 동안 도움을 받았던 문수를 배신하고 신혜기에게 굿을 해달라고 해서 그 집에서 큰 구판이 벌어집니다. 그때 문수가 그냥 무작정 그 구판에 뛰어들죠. 그럴 때 이제 신혜기와 함께 같이 칼춤을 추면서 작두 위에서 춤을 추는데 여기서 이제 극명한 대비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마치 영화를 보듯이 제 머릿속에 그게 그려지더라고요. 어떤 집이다. 그 집의 마당은 어떻게 생겼고 양쪽에 구판이 벌어지면서 신혜기는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작두를 타죠. 그런데 문수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작두를 탑니다. 이때 누가 진짜일까? 라는 의문이 나와요.
저는 마지막 단어가 엄청 인상적이었잖아요. 마지막 하기야 존나 흉내만 내는 놈이 뭘 알겠냐면 크크크크크크 이게 누가 한 말일까가 그렇죠. 되게 처음에는 뭐 당연히 이게 계속 1인칭 문수 1인칭이어서 문수인가? 라고 생각했다가 약간 장수 할머니인가? 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신액인가? 같기도 하고 왜냐면 존나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런 헷갈리는 결말을 낸 작가가 천재다. 어때요? 약간 이 다른 단편들도 좀 결말을 꽉 닫지 않고 열어두는 구조를 다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성혜나 작가님이. 근데 좀 어떤 편이세요? 이렇게 열린 결말을 좀 선호하세요? 옛날에는 싫었어요. 꽉 닫힌 해피엔딩이 좋았는데 해피여야 되는군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보고 나서 찝찝하면 별로니까. 근데 요즘에는 열린 결말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독서 모임을 해도 그렇고 뭐 혼자 생각해도 그렇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하는 열린 결말이 훨씬 그러니까 소설을 오래 기억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열린 결말을 읽고 나면 그러니까 해피엔딩은 딱 읽으면 이 기분 너무 좋지만 그냥 딱 잊혀지는 느낌인데 이런 결말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계속 누가 말했지? 이번 같은 경우도 문수인가? 할멈인가? 애기인가?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서 저도 열린 결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표지도 사실은 사과인데 왜 이렇게 표지를 구성했을까도 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대비가 되는데 초록 사과, 빨간 사과일 수도 있고 왼쪽은 약간 좀 더 그림 같은 느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게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라는 걸 확연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림 자체로는. 처음에는 문수가 진짜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뭐 신의 존재를 귀신의 존재를 믿건 믿지 않건 어쨌건 대리자로서 살아온 거잖아요. 문수도. 그런데 30년 지나고 나니까 그 신이 옮겨갔어요. 근데 다시 넥스트 문수는 사실 신에게가 되지 않겠어요? 한 20-30년 또 지나고 나면 그렇게 보면 진짜라는 게 있을 수 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표지 보면서 그래 결국은 어떻게 보면 둘 다 진짜가 아닐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 만져보니까 질감이 다르네요. 질감이 다르네. 지금 알았어요. 네, 저도 지금 알았어요. 종이가 사과 두 개의 질감이 다르네요. 저도 몰랐네요. 저는 이거 두 개가 가짜인 걸 보면서 어차피 그들은 대리인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차피 그들은 할멈이 아니야. 그냥 할멈을 대리하는 건데 그게 문수였다가 신액이었다가 하는 건데 그들은 할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라고 믿는 건데 사실의 진짜는 할멈이거나 아니면 할멈이 빠진 문수가 더 진짜일 수 있다. 그쵸. 라고 생각을 했어요. 피를 흘리고 있는 문수가 진짜고 할멈이 들어있는 신애기가 가짜가 아닐까.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편의점에서 바나나 맛 우유와 바나나 우유인데 근데 사실 둘 다 가짜에 가깝지만 그래도 바나나 우유가 좀 더 영양가가 들어갔다는 거겠죠. 되게 조금이라도 들어간 거고 바나나 맛은 그냥 향료만 넣었다는 건데 바나나 우유를 신애기한테 뺏기죠. 하나밖에 남지 않은 바나나 우유를. 그리고 문수는 아쉽게 그냥 바나나 맛 우유를 사서 마십니다. 그리고 장수 할멈을 떠올려요. 되게 이분법적으로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그런 장치들을 되게 눈에 띄게 써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소설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혼모노, 니세모노, 바나나 우유, 바나나 맛 우유, 진짜, 가짜 이런 딱 대비되는 표현들이 곳곳에 나오니까 훨씬 이야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 안 켰네. 바보다. 조명. 세상에. 이제 얼굴이 반해지네. 진짜 등신이야. 야, 훨씬 예쁘다. 그래? 진짜 맑다. 어떡하냐. 그건 내가 편집으로 살려볼게. 약간 뿌옇게 이렇게. 이게 점이 94년생 작가님이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무당, 점, 그리고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도 나오죠. 최근작에도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카미오. 안 봤지만. 저도 안 봤지만. 그리고 모든 드라마에 어디 점 보러 한번 가는 거는 너무 일상으로 나오듯이 이 2025년에도 점은 너무 성행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까지 혹은 오히려 더 성행을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저는 이제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을 해봤을 때 대한민국에
정신병원이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당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고민이 있고 막 마음이 힘들 때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점집을 가는 게 훨씬 편하고 쉽게 생각하고 실제로 갔다 오면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던가 약간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저도 점을 보러 간 적이 딱 한 번 그 신점을 보러 간 적이 있는데 언제였냐면 지금의 남편, 구 남친과 결혼을 할까 말까 결혼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던 순간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결혼을 너무 일찍 했는데 그때 나는 그때 결혼이 하고 싶지가 않았어. 너무 빠르니까. 근데 그 구 남친은 지금 아니면 자기는 너랑 헤어지겠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헤어지겠다. 자기는 결혼이 너무 하고 싶다. 승부수를 던졌네요. 승부수를 던졌어요. 근데 나는 지금 결혼하기에는 그때 너무 20대 중반이었고, 예, 20대 중반에 내가 결혼을 할 예정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럼 점을 한번 보러 가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아기보살이라고 이 신애기처럼 막 신을 내린 애기한테 가가지고 이제 봤는데 그때 점집 들어가 너무 무섭고 막 이랬어요. 근데 애기보살이 막 신을 내려서 엄청 신발이 좋은 이 신애기 같은 애였어요. 그때 20살이 안 됐었어. 정말로 너무 예쁜 애기보살이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처음에 무섭다 그 애기보살과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너무 예쁜 애가 한복을 입고 앉아있는데 약간 뭐라고 하면 처연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예쁜 애가 한복을 입고 머리를 쪽을 쥐고 앉아있으니까 처연한데 표정이 너무 밝아. 그러고 내가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해주는데 당장 결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너무 잘 살 거라고. 결혼을 하라고 했어.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그 갈등 있잖아. 나 지금 결혼을 해야 되나? 이 사람이랑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싹 사라지고 그냥 결혼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바로 들면서 이 복잡했던 생각이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런 중대사를 아기보살이. 네, 우리 아기보살님 덕분에 결혼을 했죠. 그래서 저희 남편은 아직도 아기보살님한테 가끔씩 가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아기보살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났던 게 뭐냐면 그때 아기보살은 막 신을 내렸었어. 이 신애기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아기보살이 난 점을 처음 보러 가서 잘 몰랐지만 묻는 말에 yes or no만 대답을 해줘. 썰을 푸는 게 하나도 없어. 스킬이 없어가지고. 스킬이 없고 애는 그냥 신이 말하는 거 들리는 대로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 그때 물어보고 싶은 걸 쭉 적어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 15분 정도 본 것 같아, 점을. 근데 요즘에 저희 남편의 애기보살한테 아직도 가끔씩 한 번씩 가거든요. 가잖아? 그러면 딱 얼굴을 보자마자 혼자 한 15분 썰을 푼대. 지금 누구님의 사주는 이렇고 올해는 어떨 거고 내년은 이렇고 가족은 어떻고 건강은 어떻고 이걸 쭉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저 결혼한 지 거의 20년이 됐으니까 한 20년 동안 무당 생활을 했잖아. 문수가 되셨군요. 문수가 되었어. 아기보살이 문수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썰을 풀어서 이제는 가면 1시간이 걸린대.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아기보살이 너무 생각났어. 직접 경험하신 분이네요, 숙자님. 문수 아기보살을 경험한. 숙자님의 남편분은 그 아기보살에게 너무 감사할 일이네요. 그쵸. 아기보살이 아니었으면 결혼을 못했을지도. 하지만 안 했을 수 있어요. 그 남편분이 고마워할지 아닐지는 또 그쪽 얘기를 들어봐요. 저도 전분 얘기를 하나 하면 사실 저는 이 장면이 기억이 나진 않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끝나고 나서 저희 또 부산에 살지 않았습니까? 제 중학교 동창이랑 남포동에서 놀다가 점수만 나오고 지원을 하지 않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수능 점수 나오고. 그래서 3점이라고 그래서 그 점을 봤는데 5,000원을 주고 봤는데 제 친구는 자기 거는 기억을 못하고 제 것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맞아가지고 그때 지원을 하기 전이고 점수가 나왔을 때였는데 서울자가 들어가 있는 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대를 갈 실력은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나라 대학 중에 서울이 들어간 대학이 별로 없어요. 동서울대학교, 맞아. 서울시립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몇 개 없어요. 네. 그래서 서울대는 아니고 그럼 서울이 없는데
그래서 에이, 돈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완전 잊어버렸어요. 기억에서 완전 삭제됐는데 제가 서울이 들어간 대학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친구가 뭐야 서울을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걸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언제 들었냐면 둘째를 낳고 들었어요. 그 할머니가 두 가지 얘기를 해줬는데 너는 서울자가 들어가는 대학을 간다. 그래서 제가 흐흐흐 웃으면서 잊어버렸겠죠? 그 두 번째 얘기가 딸을 첫째를 낳고 아들을 둘째를 낳는다. 물론 이거는 확률의 얘기긴 하지만 너무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제 친구는 제가 대학 들어가는 거 보고 그거를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둘째를 아들을 낳으니까 너 그때 그 할머니가 했던 말 기억나?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제일 나중에 제가 봤네요. 저는 2010년대 초반에 제가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되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때 이미 결혼하셨었어요, 두 분은. 결혼 이미 하셨고, 그리고 직장도 꽤 몇 년 차 정도 된 상태였고, 근데 저는 직장을 다니다가 다시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저는 결혼을 꼭 하고 싶었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이 시기를 공부하느라고 그냥 쭉 지나가 버리면 그러면 제가 30이 훌쩍 넘고 그때만 해도 30 넘으면 되게 막 엄청 나이가 많다고 그런 가스라이팅을 당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직 공부는 3년이 남았는데 전 직장에서 친했던 언니랑 같이 그 언니가 그 신점을 보러 가고 싶다고 하길래 인생 처음으로 신점을 보러 따라간 거예요. 저는 혼자 보면 무섭다고 해서 같이 갔어요. 그 언니가 뭐 물어보고 싶은 거 먼저 물어보고 근데 저한테 정확히 2014년에 결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2010년이었어요. 4년 월드컵이 지나가고도 남은 시절인데 그때 너무 늦는 거 아니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아무리 네가 뭐 선을 보고 소개팅을 하고 연애를 하고 발버둥을 쳐도 절대 결혼이 안 되니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하는 일이나 집중해라 라는 말을 되게 단호하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뭐야 이런 이상한 아줌마는 하고 나왔는데 제가 실제로 2014년에 결혼을 했죠. 그게 진짜 맞을까요? 모르겠어요. 물론 틀린 거는 기억을 못해서 그런 거 있는데 근데 숙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혹시나 잘못 뒤틀리지 않을까 하는 그 갈팡질팡하는 상황 속에서는 이런 점이 확신을 갖게 하는 실행력을 갖게 하는 마지막 트리거가 되어주진 않는가. 저는 생각해보니까 이거 신점은 아니고 사주를 또 한 번 더 보러 간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집을 이사할까 말까 고민할 때 제가 원래 이제 여의도 살다가 근데 여의도가 너무 학원이 없고 이래서 이제 근데 여의도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는 살고 싶기도 하고 학군지로 이사를 가고 싶기도 하는데 우리 애가 여기서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이런 애를 학군지에 데려갔다가 괜히 애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게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정하지를 못하겠는 거야. 있어야 될지 가야 될지 정하지 못해서 그때 점을 보러 갔었어. 반포 강동원. 교육 전문. 아니, 진짜 전본 도사님 이름이 강동원이었어. 지금은 무너진 반포 1단지의 아파트에서 교육 전문 전보는 무당님이 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딱 들어갔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애며 남편이며 제 얘기를 줄줄줄줄 푼 거. 나는 결혼했단 말도 안 하고 애가 있단 얘기도 안 했는데. 그래서 사주도 안 넣었어, 심지어. 사주도 말을 안 했는데 혼자서 1시간 동안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다 보이나 봐. 애가 있고 저쩌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애가 뭐가 고민이냐는 거예요. 내가 애가 있는지 어떻게 아셨어요? 했더니 지금 애 때문에 왔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네, 뭐 사실은 제가 뭐 이사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사를 할까 말까 너무 고민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은 이 애는 어디 놔둬도 상관이 없는 애다. 그러니까 엄마 마음 편한 대로 가라는 거예요. 정답인데? 그래요? 이 애는 어딜 놔둬도 잘할 애라는 건 우리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근데 애가 분위기를 좀 타는 애니까 여의도가 만약에 너무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분위기면 가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해서 가게 됐죠. 뜻밖에도 이 세 분 모두
우리 세 명 모두 천주교 신자입니다, 여러분. 넘어가세요. 자매님. 네. 이 얘기만 해도 그냥 한 편 찍겠네. 나머지 소설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6개 소설 그러니까 7개 소설 총 너무 다 재밌는데, 2개 정도만 얘기를 해보죠. 길티 클럽이랑 스무드. 길티 클럽 이거 처음에 이제 저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읽어서 뭐지 하면서 2페이지 정도 넘어가니까 갑자기 또 여기 확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정말 그 책 속에 들어가는 그 약간 블랙홀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 여러분 이 책은 진짜 처음에 한 2페이지 정도만 버티면서 읽으면은 그다음에 여기 쑥 들어가요. 그 다음부터는 읽어야지라는 의지 없이도 읽어지는 책입니다. 넷플릭스 같아. 진입 장벽이 없어요. 김곤이라는 영화 감독이 있는데, 이 감독이 국제적으로 상도 받고 엄청 잘 나가는 그런 감독인데, 이 덕후들이 모이는 모임에 이 주인공이 나가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김곤이 의혹이 하나 있어요. 아동 학대를 했다, 촬영하면서. 저는 그 의혹이 좀 뒤편에 나와서 뭐 약간 성범죄인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너무 뻔한가? 그 의혹이 생각보다 좀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지 않나요? 약간 마이너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죠. 우리 현실 속이라면 이 정도 이슈로 이렇게 비난을 받을 정도인가 하는 의심이 들긴 했는데, 어쨌든 뭐 나쁜 행동이긴 하니까. 근데 그걸 나중에 알게 돼. 덕후들이 모였으니까 그걸 다 보호하면서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김곤이 그게 자기 행동이 맞다 인정을 하면서 뭐 자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던 게 사실이었을 때 느꼈던, 왜냐면 자기 인생을 지지하고 있고 남편까지 김곤을 만들고 싶어 했던 그런 팬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무너졌을 때 그가 느끼는 상실감이 뭔가 이렇게 빵 터지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마지막 장면이 좀 굉장히 약간 여운이 남았어요. 네. 저는 사실 좀 납득이 안 되긴 했어요. 이 캐릭터가, 여자 캐릭터가, 주인공 캐릭터가.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좋아했던 약간 최애 감독? 찐팬? 뭐 이런 사람인데, 마지막에 오히려 저는 이 그 감독이 사과를 담백하지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장면이 나오면 오히려 난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여자는 거기서 감정이 확 식으면서 그 감독에 대한 모두 애정을 놔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납득이 안 됐어요. 그리고 완전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그 호랑이를 보면서 그 만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다시 떠올리는 거잖아요. 저는 약간 이 사람은 너무 아닐 거라는 확신. 다른 사람이 다 떠나가는데 그게 뭐 사실이라고 믿고 다른 사람 다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거의 마지막까지 놓고 있는, 저는 이 팬클럽 모임에서조차 다른 사람들은 다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 팬클럽이라고 모인 사람들조차 사실 찐팬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어. 저는 이 주인공 빼고는 약간 얘네들은 진짜 찐팬이라기보다 약간 이용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같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진짜로 막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는데, 모든 사람의 부정을 받으면서도 믿고 싶었는데 그게 놔져버리니까 뭔가 자기가 좋아했던 그런 마음 전체가 부정을 당하는 느낌이 아니었나 생각을 했거든요. 모임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그 어색하고 불편한 그걸 되게 자세하게 그리잖아요. 네. 제가 20대 때 처음에 사회에 나갔을 때 모르는 모임에도 많이 나가야 되고, 심지어 이 사람은 어떤 한 감독을 좋아하는 모임에 나갔으니까 되게 이 덕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 하면서 기대를 하고 가는데, 막상 가보니까 되게 어색하고 나이대도 안 맞고, 목적이 다르죠. 또 자기들끼리 이미 친해져 있고, 맞아요. 거기에 끼기 힘든 그게 묘사가, 심리적 묘사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약간 PTSD가 올라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약간 이게 되게 굉장히 묘사를 잘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의 간절한 마음과 상반되는 그 모임의 그 쑥쑥한 느낌. 그런데 그걸 견디면서도 이 사람은 그렇게 감독을 옹호하면서 사랑했는데, 결국 그 감독은 그 잘못을 한 게 맞다고 인정을 해버리고, 거기서 오는 약간 절망감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예술가들한테 윤리성이 그렇게까지 중요할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물론 잘못했지만. 그 다음에 스무드. 이 작품이 진짜 재밌었는데요, 저는. 진짜 약간 홈모노에 비견될 만큼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내용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주인공이. 한국의 문화를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아예 안 알려준. 보통 요즘 그래도 한국말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문화를 접하게 할 텐데, 그런 걸 하나도 안 알려주고 너는 미국인이다. 그냥 생긴 것만 한국인이다라고 주입받은 완전한
겉모습만 한국인이고 몸속은 온통 미국인인 사람이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하는 얘기인데 와서 만난 게 그 극우 세력 태극기 부대 시위였어요. 네, 저 되게 재밌게 읽었고 약간 그 광장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내가 같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진짜 할머니가 막 떡을 갖다 주고 막 김밥을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생생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모두가 여기 앞에 나오는 그 고급 아파트처럼 자기만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서울과 대구가 대비되고 그 다음에 태극기 부대와 그게 아닌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고급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서울의 모습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게 다 되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자기만의 세상을 살고 있다. 아버지와 주위가 소통하지 못하고 완전 다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서울에 있는 사람과 대구에 있는 그 할아버지와 그 아들처럼 그들이 그렇고 아파트 안에 살고 있는 사람과 외부에 살고 있는 사람, 이들 간의 소통의 어떤 부재,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모두가 다 자기만의 세상을 살고 있다는 생각? 네, 거기에 낯선 존재가 들어와서 그게 뭔지, 태극기 부대가 뭔지, 극우 세력이 뭔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경험하게 되는 그 되게 새로운 시선? 네,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 결국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바운더리. 거기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요즘에 제가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예전에는 국민 배우, 국민 장난감 이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다 같이 테레비를 보던 시대였기 때문에. 테레비. TV 아니고 테레비. 다 같이 테레비를 봤기 때문에 막 시청률이 50% 넘는 방송들이 있고 그런 막 국민 배우가 등장하고 국민 가수가 있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저는 되게 최근까지도 임영웅을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TV를 안 보고 TV조선도 안 보고 트로트도 안 보니까 저한테는 저희가 보는 거 뭐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건데 거기는 저한테는 임영웅이 하나도 뜨지 않았어. 엄마와 안 친하신 거 아니니까? 근데 그 엄마가 좋아하면서 알게 된 거야. 그쵸. 엄마는 엄마만의 세상에서는 임영웅이 영웅이야. 그쵸. 그래서 엄마는 임영웅을 너무 좋아해서 내가 임영웅이 누군데 도대체? 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그들 사이에서는 국민 가수로 불리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국민 가수예요. 실제로 국민 가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진짜 몰랐어. 왜냐면 임영웅이 막 데뷔할 때 있잖아요. 막 트로트 무슨 프로로 미스터 트롯 그럴 때 그때 제가 엄마는 임영웅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고 나는 아예 모르니까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때 느꼈어. 그래서 이제는 너무 매체가 개별화되고 자기한테 맞는 영상들만 계속 추천이 돼서 올라오고 넷플릭스는 골라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TV는 수동적으로 틀어놓으면 항상 나오고 신문도 다 같은 걸 읽고 뉴스도 다 같은 걸 보고 그러고 나면 모두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뭔가 국민뭐라는 게 존재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는 매스미디어의 시대에 살았으니까. 매스미디어의 시대에서 이제는 이제 개인 미디어로 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자기만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도. 네, 나 너무 무식한가? 나 이승만 광장이 어딘지 몰라서 찾아봤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불러요? 광화문 광장은 이승만 광장이라고 그들이 저는 그 동상이 등장하고 했을 때 광화문이네 했는데 이승만 마지막에 광장이라고 나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일부 사람들이 이승만 부대는 그렇게 부르나 이승만 광장이라고 부른다고 처음 들었어요. 따로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나는 광화문이라 생각하고 읽었는데 이승만 광장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저는 실제로 외국인이 한국에 대해서 조사도 없고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놀러 올 수 있잖아요. 왔는데 그 태극기 부대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요. 이 사람처럼 느낄 것 같아요. 왜냐면 태극기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가나 우리가 만약에 모르는 어느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의 국기를 들고 뭐 환호하고 뭐 외치고 하는 사람들이 더구나 또 나이도 많은 사람들이 많다면 저 사람들은 되게 나라를 사랑해서 애국 모임 같은 걸 하나 보다. 맞아요. 라고 문화를 사랑하고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자 뭐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승만이 굉장히 우리나라를 세운 대통령으로 이제 나오는데 링컨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링컨 같은 존재구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약간 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제 링컨 같은 존재로 이제 이승만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초대 대통령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저렇게 보이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또 포인트는 그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핸드폰 배터리가 살아있다면 이 사람 디지털 세계를 이용해서 검색을 했거나 아니면 구글 맵을 찾아서 다른 데로 떠났겠죠, 이미. 거기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낯선, 한마디도 한국말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이제 뚝 떨어진 곳이 하필 거기였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라는 걸 보여주는 곳인 것 같아서. 근데 정치적인 색깔을 빼고 보면 그 나이 또래 어른분들을 만나면, 그러니까 꼭 외국인이 아니고 뭐 비주얼이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줬을 것 같잖아요. 먹는 거 나눠주고, 맞아요. 모른다 그러면 막 알려주고 충전시켜주려고 도와주고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과연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기억으로 가지지 않잖아요. 되게 좋은, 따뜻한,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단절됐던 자신의 뿌리를 여기서 찾는 장면, 약간 오픈 장면이긴 한데, 그래도 그게 결국은 나쁜 경험은 아니지 않았나.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되게 일부인 것이고 되게 많은 부분은 또 오해라는 게 포인트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세상만 내가 해석할 수 있는 세상이 전부라고 보는 거니까. 그러고 저는 이제 처음에 그 고급 레스토랑 아니고 무슨 거기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약간 국뽕이라고 해야 되나? K-팝은 당연히 외국인들 다 알 거고, 당연히 K-김치를 몰라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조차 우리가 너무 당연히 우리가 우리끼리 K-팝이다, 뭐 K-푸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도취된 면이 있지 않나? 약간 그거를 가르쳐줘. 외국인이 모르는 게 당연한 거지, 사실은. 그런 뭐 K-팝 스타라던가 제니를 모를 수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김치 안 먹어봤을 수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것도 너무 우리에게 당연한 거를 그들한테 당연하게, 그들조차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좋은, 우리 계기가 돼서 좋은 소설을 읽게 돼서, 이게 정말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읽자 이야기 나누지 않았다면 안 읽었을 확률이 높은 그런 작품인데, 전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 이거 해보고 싶어요. 7개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거,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기. 그럼 혼모노 빼고 얘기합시다. 혼모노는 주제작이니까. 전 스무드요. 저는 인택이 재밌었습니다. 저도 인택이 재밌었어요. 엄마 입장에서 약간 빙의를 할 수도 있고, 딸 입장에서 네. 친정 엄마와 딸의 간의 그런 약간 애증 같은 거,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 재밌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채널 만든 이유가 사실은 17살 때부터 친구였는데 20살 때 뭐 이럴 때 뭐 수다 떨었던 내용이 녹음돼 있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거부터 시작한 거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60살 돼서 우리 40대 때 수다 떤 거 남겨놓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니? 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우리의 추억 소장용, 그리고 우리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공감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또 다음에는 또 저 재밌는 뭐 영화나 책이나 네. 공연이나 정해서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인사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